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은 이 땅에 사랑과 평화로 오셨는데 참 우리 인간들이 모인 곳은 어디나 갈등이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역사적으로 오래 이어진 곳들이 참 많은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분쟁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계 곳곳의 사역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현장 속으로에서는요, 서로 국경 지역을 놓고 오랜 분쟁을 겪고 있는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혹시 지공거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공거사, 네. 어렴풋이 알겠습니다만. 자, 네.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65세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년째 통용되어 오던 은어입니다, 사실. 지공대사라고까지도 표현하죠. 네네. 네. 어쨌든. 이게 사실은 최근에 이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외신들이 이렇게 무료 승차 혜택으로 지하철 나들이를 다니시는 한국 어르신들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최근에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이 거사님을 만나서 지하철 여행에 동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현 위치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웃으로서의 한국교회의 가능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 취재까지 했어요. 네. 네. 최근에 뭐 인천공항으로 지하철 나들이 가서 비행기 이착륙하는 것도 이제 구경하시고, 거기서 또 장기도 드시고 오시는 맞아요. 어르신들이 있다고 하던데, 네. 이분들을 이제 우리 최 기자가 직접 만나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지하철의 이동 동선이 긴 이 거사님들한테는 네. 각 노선의 시작과 끝에 다다르는 역, 그 중에서도 역 인근에 쉬어갈 만한 공간이나 산책로, 뭐 둘레길 이런 것들이 조성된 곳이 인기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공항역, 또 인천역, 동인천역, 또 동쪽으로 가면 소요산, 도봉산, 수락산역, 네네. 하남 미사역, 뭐 올림픽 공원역 이런 역들이 인기가 높고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그 역과 산책로 주변에 교회에서 마련해둔 쉼을 주는 공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허. 교회들이 마련해 놓은 쉼터들이 지역 주민들이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지하철 여행을 떠나는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줄 몰랐네요. 네. 사실 이 지공거사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들한테 눈치가 보여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이용하시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82세의 거사님을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네네. 이분은 교회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본 분이시라 그래요. 네. 그런데도 뭐 도봉산역부터 인천역까지 이 교회가 운영하는 공간들을 참 잘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인천역하고 동인천역 인근에는 시에서 마련해둔 12개의 둘레길 코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시민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그 길 따라가 보니까 유럽 여행지에서나 나올 법한 석조 예배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 1891년에 지어졌던 한국 최초의 성공의 교회입니다. 내동교회고요. 네. 이 안에 들어가면 왠지 이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예배당입니다. 아주 멋지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송월교회와 내리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익카페, 이곳을 쉼터처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5호선 미사역 앞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공원도 인기가 되게 높은데, 네. 이 공원 산책로 걷다 보면 공짜 커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산책로 길 끝에 해림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네. 카페 커피 쿠폰을 네. 미리 사비로 준비해 두셨다가 공원을 산책하는 분들한테 나눠주신다고 그래요. 거사님들 중에서 그 쿠폰을 받아다가 네. 교회 카페에 와서 이용하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이런 말씀 전해주십니다. 교회의 문턱이 낮아질수록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다양한 공간들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이웃에게 부담 없이 멈춰갈 수 있는 간이역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어르신들의 지하철 여행에 교회가 좋은 쉼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네. 이 지하철 여행이
어느 날 복음을 만나는 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게 되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어르신들 이야기 먼저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다음 세대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기독 청소년 신앙의식 보고서라는 내용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약화되고 있고 또 교회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하는데 뭐 어떤 지표들이 나타났습니까? 네, 목대연이 지난 5월에 교회에 다니는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인데요. 일단은 지난 10년간 이 교회 학교의 학생 수 감소율이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지표인 게 실제로 같은 기간에 학령 인구의 감소율,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학령 인구 감소율이 19%거든요. 교회에 안 다니는 학령 인구는 그 2배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신앙의 계승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가정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도 위기 지표가 좀 나타나더라고요. 한국의 기독교 청소년 10명 중에 6명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처음 교회에 오게 된 청소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 청소년들은 성경이나 기도, 믿음, 신앙 같은 이야기들을 부모님하고 얼마나 자주 나누고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기독 청소년 가운데 2명 중 1명, 45%가 부모님과 신앙적 대화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부모로부터 자녀에 이르는 신앙 계승 전혀 지금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네네. 그 신앙적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도 뭐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네,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또한 좀 속상합니다. 부모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이유,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음, 37%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내가 신앙적 대화에 관심이 없다, 33%였고요. 부모님이 신앙적 대화에 관심이 없다,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뭐 신앙적으로 관심이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노력들이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대목이고요. 전문가들은 인생에서 이 청소년기가 관계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부터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첫 단추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많은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신앙적 대화들도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생한 사역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있는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분쟁 소식을 김현수 본부장님을 초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의 김현수 본부장입니다. 네. 기독교가 대다수인 아르메니아하고 무슬림 국가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시절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쟁의 주된 이유가 뭘까요? 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나란히 위치한 두 나라인데요. 민족과 종교는 다르지만 구소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두 나라는 국경 지역인 나고르노 카르바흐 지역 때문에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소련이 이 지역을 아제르바이잔에 넘겼고요. 지금도 국제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아르메니아 자치군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을 세우겠다고 선언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더욱 증폭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현재까지 이제 분쟁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 거군요. 그런데 최근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식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9월 19일 아제르바이잔의 국방부는 네. 지뢰 폭발로 인하여서 군인 4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히면서요. 네. 몇 시간 후에 대테러 작전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아제르바이잔의 포격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하여서 네. 32명이 사망하고 네. 또 2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그중에는 민간인도 7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또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6월에도 아제르바이잔 군과 또 아르메니아 자치군 간의 교전이 있는 등 갈등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서는 갈등의 불씨가 늘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네. 아제르바이잔의 무력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의 주민의 대다수인 아르메니아인들의 80%가 박해를 피해서 그 지역을 탈출하는 대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탈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유소에 연료 탱크가 폭발하면서요. 125명이 넘게 사망하는 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80%가 탈출을 감행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그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고르 카라바흐라는 지역이죠. 네, 네. 거기에 이제 사마리안 퍼스가 어떻게 개입해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해당 지역을 도울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니다. 네,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무력 충돌 위기를 피해서 피난을 나온 10만 명 이상의 아르메니아인들이 네. 대탈출을 감행하면서 큰 혼란이 야기된 상황입니다. 네네. 버스와 또 자동차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하였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들은 인도적인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사마리안 버스는 미국 본부에서 D-18 항공기에 10월 9일,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요. 30톤의 식량과 구호 물품을 싣고 피난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긴급 재난 대응팀을 파견하여서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서요. 그 아르메니아의 수도인 예레반 지역과 주변 지역에 1,21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위생키트 8,146개, 1,200여 개의 학용품 키트, 또 270여 개의 청소키트, 9,700여 개의 담요 및 4,500여 개의 태양광 등을 배포했습니다. 네. 또 의료 지원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유소 폭발 사고로 인하여서 다친 부상자들이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아르메니아 측에서 밝혔는데요. 네. 현지 병원에서는 의약품이 부족하여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9월 28일 사마리안 버스는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아르메니아로 파견을 했고요. 현장 점검 후에 부상자를 또 폭발 피해자들을 위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상치료 전문가 팀이 현재까지 439건의 수술을 진행했고 61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이후에는 또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지 보건 전문가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갈등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고 또 다치고 하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네. 이들을 위해서 집을 떠나 헤매는 이 많은 분들이 피난처를 찾을 수 있게 또 추워지는 겨울에 예수님의 평화가 이 지역에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이 속히 끝나고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현수 본부장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너무나 많은 사상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권성달 교수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이자 성경과 이스라엘 연구소 소장인 권성달 교수입니다. 네네. 2018년 9월에 성경과 이스라엘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제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는
여러 다양한 자료들을 구축함으로써 한국 교회에 성경과 관련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그 3개월에 한 번씩 성경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개간지를 발행해서 전국에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자기소개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무료로? 예, 무료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료로 하나 주시죠.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소식을 연일 저희가 뉴스로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망자로 가자 지구는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와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는 건데 피해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전쟁에서 발생한 피해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중동 정쟁보다도 그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 매체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부상자들을 제외하고 사망자 수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측 합쳐서 1만 명이 훨씬 더 넘어섰고요. 그리고 200명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질로 가자 지구에 지금 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 지구 북쪽에 있는 가자 시티라고 하는 곳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하마스가 처음 공격할 때는요. 이스라엘의 피해가 좀 컸거든요. 이스라엘의 사망자 수가 한 1,000명 이상이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갔는데요. 지금 현재는 가자 지구 쪽의 피해가 너무너무 훨씬 더 큰 상태입니다. 또한 가자 지구의 사망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 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한 건지, 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을 하게 된 건지, 이 부분을 자세히 저희들에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하마스를 테러 단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한 조직입니다.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장 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행정 조직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조직이 하나 있는데요. PLO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불려지는 그런 조직인데 지금은 파타흐 혹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 불려지는 그런 조직인데요. 마흐무드 아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지도자로 있고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골란 고원하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요단강 서안지구 웨스트뱅크라고 합니다. 요단강 서안지구 이 두 지역을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워낙 부패가 심하고 그리고 무능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요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조차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보다 강력한 당체인 하마스를 조금 더 지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마스는 출발 자체가 그 급진 이슬람 원리주의적인 성격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무장 투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통치 조직이라고 보다는 준군사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를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실제로 하마스는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아니면 납치, 테러 등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테러 단체로 보는 시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사실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48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이 땅은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67년 6월 5일부터 11일까지 6.1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4군데를 점령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골란 고원이고 두 번째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웨스트뱅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중해 남쪽에 있는 가자 지구,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남측 지역에 있는 굉장히 큰 곳인데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는 면적이 6만 1,100만 km나 됩니다. 근데 이 시나이 반도만 이집트로 나중에 반환을 했고요. 나머지 세 군데, 그러니까 골란 고원과
요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이 세 지역은 아직까지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을 우리가 점령 지역이라고 부르고 이곳에 사는 아랍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말씀드린 대로 가자지구의 통치권은 하마스가 가지고 있고 요단강 서안지구와 골란고원의 통치권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지고 있는데요. 2002년부터 그리고 2002년부터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높이가 8m 그리고 총 길이가 700km 이상 되는 분리장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고립시켰는데요. 네. 사실 분리장벽이 설립된 이후에는 한동안은 테러가 중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테러가 조금씩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테러가 발생하면 이스라엘 정부 측에서는 보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보복 공격을 당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 그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또 테러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또 보복 공격을 하고 또 테러를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었던 것이죠. 네네. 그리고 역사상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를 위해서 양측 지도자들이 노력했던 기간도 있습니다. 이 일의 주축이 되었던 이츠학 라빈 수상하고 그다음에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그리고 야셸 아라파트라고 하는 PLO 의장 이 세 사람은 199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츠학 라빈 수상은 그 다음 해 1995년에 이스라엘 극우파 청년에 의해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네네. 극우파, 초강경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서 평화롭게 사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특히 지금은 초강경파 극우 정당이 이스라엘을 집권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간의 관계도 최악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하마스가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번질 건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궁금한 거고 이게 10월 7일에 시작된 전쟁이었죠. 쉽게 끝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 군인이 가자 지구의 북쪽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장악해서 포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하마스의 본거지가요. 주로 가자시티 북쪽에 있는 가자지구 북쪽에 있는 가자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하마스가 지하 20m 깊이에 총 길이 500km 정도 되는 땅굴을 파놓고 여기저기 분산해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멸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인 방패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한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인질들까지 지금 방패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초강경파 정권으로 구성된 현 정권에서는 양보나 타협, 협상 이런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민간인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는 상태에서 미국은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 생각에는요. 이번 전쟁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마스 대원들은 마치 개미집처럼 땅굴을 파놓고 땅굴 여기저기 흩어져서 숨어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가자시티를 포위해가지고 땅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음식 공급이 차단되게 해서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도록 해서 스스로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큰 변수가 있는데요. 지금 레바논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이죠. 레바논 남쪽에 포진하고 있고 이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스라엘 국경, 북쪽 국경에서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크고 작은 교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곳에서 전면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마스보다 히즈볼라의 전력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네. 현재 이스라엘 군인들은 80% 정도만 가자 지구에 배치해 놓고 20% 정도를 지금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히즈볼라가 직접 개입을 하게 되고 전면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바뀝니다. 한 20, 30%만 가자 지구에 두고 네. 70, 80%를 북쪽으로 병력을 이동시켜야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데 네. 지금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는요.
1년 이상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 하마스 지원에 막대한 돈을 썼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또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 놀란 것이 이 권성달 교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드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걸프 전쟁하고 폭탄 테러를 직접 경험하셨다고 저희가 얘기 들었습니다. 네. 힘든 얘기겠어요. 지금 말씀하시기가 실제 경험하셨던 얘기를 조금 해줄 수 있는지요? 네,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 생활하는 동안 큰 일을 2번을 겪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걸프전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네. 저는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방독면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제공을 받았는데 사이렌이 울리면 방독면을 쓰고 이제 방공호로 들어가거나 밀폐된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쪽에서 이스라엘로 쏘는 수백 개의 미사일 그거를 이제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2002년 7월 31일에 네. 히브리대학교 식당에서 일어났던 식당 테러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폭탄 테러로 9명이 사망했고요. 네. 9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거든요. 네. 그 테러가 일어난 직후의 식당 모습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모습이 테러가 일어난 직후의 식당 모습이고요. 네, 지금 사진에 그리고 네. 테러로 사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저는 테러로 인해서 중상을 입어가지고요. 네.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네네. 전신 40%의 3도 화상을 입고 네. 한 달 정도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쪽 귀에 고막 재생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3년 동안 있었던 재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부 이식 수술 후에 그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복과 특수 장갑을 끼고 3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1년 동안은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특수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요. 네네네. 저는 지금도 그날의 흔적인 흉터를 온몸에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흉터 자국이 지금 이렇게 쭉 있군요. 네. 여기. 아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경험을 겪으셨으니까 그곳에 계신 분들 심정을 더 아시고 더 많이 안타까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들이 지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할지 상상하기 저희들은 힘듭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가자지구, 가자시티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은 이전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근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한 3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부로 이동을 해서 피난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다녔던 유대인 현지교회, 그 현지교회의 많은 교민들이 지금 예비군으로 동원이 되어서 가자지구라든지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가자지구, 특히 가자지구 북쪽에 있는 피난을 가지 않았거나 네. 피난을 가지 못했던 수많은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 이 사람들이 큰 문제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스가 인간 방패로 이용을 하고 도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측에서는 하마스 공격을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민간을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말씀이 나오시긴 했습니다만 이제 마무리 삼아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의 말씀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모습과 가르침을 통틀어 볼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계신다면 가장 먼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고통과 애환 속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네네. 생명의 소중함을 논할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를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네.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도록 몸부림쳐야 된다 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에게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스라엘인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어느 진영이든지 간에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보다는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그걸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을 바라보며 우리 크리스천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동시에 편향된 시선과 호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권성달 교수님의 말씀처럼 편향된 시선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달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짜 또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